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고 진짜 감사드려요. 저랑 같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독한 놈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6시부터 이렇게 영상을 듣고 댓글 달고 출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신 분들 꼭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늦더라도 출석은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숨가쁘게 달려온 그 이민년도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우리 함께한 우리 전우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천만 가족분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마웠어요.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은 넘치는 행복이에요. 한량없는 감사일 뿐이죠. 이 세월은 흐를수록 아쉬움이 커요. 세상은 알수록 만족감이 커진답니다. 함께했던 올 한 해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내 마음에 남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은 한 2023년도 내년이죠. 새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영양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연, 이런 인연들이 행복한 세상의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하루죠.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2023년에도 넘치는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라면서 우리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일단 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야. 이제 반도체는 뭐냐?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메모리 반도체랑 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간단하죠? 보통 우리가 비메모리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또 D램 있어요. 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합쳐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그 나머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쉽게 말하면은.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가 CPU죠. 컴퓨터나 CPU, AP, 이 모바일이죠. 이렇게 AP 등 보통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인 거야. 이게 비메모리라는 거지. 보통 그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는 그 PC 판매. 요즘 PC가 안 팔려. 정체되고 있어요. 안 팔리죠. 여기 뭐 AI, 뭐 사물 인터넷, 자동차용 반도체, 이렇듯 그 시스템 반도체 성장이 이제 집중되어 가지고 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이제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시스템 쪽이 한 70%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우리가 보통 30% 정도로 이렇게 비중이 조금 갈라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점점점 커간다는 거지. 우리 메모리 반도체 하면 보통 삼성,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이 세 개 회사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점체계예요. 예전에 오래전에는 한 10개 있었어요. 10개, 10여 개가 있었는데 이 치킨 게임 하면서 다 작살났어요. 다 작살나가지고 결국 3개만 남은 거야. 일단 비메모리 업체는 누가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야. 누가 있어요? 뭐 퀄컴 있죠. 뭐 인텔, 뭐 엔비디아 이런 큰 기업부터 뭐 짜잘구리한 뭐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주로 뭐만 하냐? 이제 설계를 하죠. 설계만 하고 이제 생산 공장. 우리가 보통 생산 공장 팹이라고 하잖아요. 팹. 이게 없어. 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야. 팹리스. 이 팹리스가 대부분인 거예요. 이제 보통 생산만을 전담하는 그 파운드리 회사에다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죠.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1인자야. 1인자. 1등이야. 1등. 근데 메모리 그 주력 시장인
이 PC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 이제 시장 확대가 이제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한계 보이니까 삼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영역에 이제 발을 푹 담가 버리는 거야. 발을 담궜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TSMC도 깜짝 놀랐겠지. 이게 왜요? 이 삼성이 덤벼드니까. 근데 현재 우리 위탁 생산하면 파운드리 하면은 절대 강자는 누구냐? TSMC 아닙니까? 그 위탁 생산 뭐 일이라 해봤자 별거 있나 싶겠나 하겠지요. 얕볼 수도 있는데 절대 얕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TSMC라는 게 기업이 웃겨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기업 혼자가 이 대만 기업의 시총의 40%를 차지한답니다. 40%. 이 작지가 않아요. 40%라는 게. 그래서 대만 정부가 거의 막 목숨을 걸고 이 TSMC를 몰아주는 거야. 결국 TSMC는 거의 국영기업급이야. 국영기업급. 우리는 안 그렇잖아. 삼성이 안 밀어주는데 이 대만 정부는 막 TSMC 엄청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TSMC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 삼성은 더 빠르고 더 크고 하여튼 뭐 그쪽 분야에 성장하는데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 달을 이제 담궜어요. TSMC 따라잡아야지. TSMC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71조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메모리 시장에서 TSMC 따라잡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죠. 이 비메모리 그 생산에 사용되는 그 미세 공정의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엄청난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이 TSMC를 따라잡을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EUV 장비 많이 들어봤잖아요. EUV 장비. 이거를 활용한 양산 과정을 보면 잘 안다고 합니다. EUV 장비는 그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가장 정밀한 장비라고 합니다. 정밀한 장비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한 대당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돼요. 다루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율을 잡고 돈이 되는 양산에 안착하려면 엄청난 그 시행착오가 들어가는 거야. 5나노 보통 우리가 5나노 양산을 한다고 하면은 TSMC는 7대에서 8대 정도의 EUV를 투입을 해가지고 매달 7에서 8만 장 정도 계속 웨이퍼를 시험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달 그 7, 8만 장을 그 시험한다 하면은 이게 버린다는 건데, 그죠? 시험하니까 버리는 거지, 결국 쓰고. 그 웨이퍼 한 장당 그 1,500개 내외의 그 디램이 생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한다면은 이 폐기 규모도 버리는 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TSMC는 그 현재 한 80대 정도 그 EUV를 보유하고 있는가 봐요. 이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제 5나노 수율 잡기 위한 일종의 양산 과정이겠죠. 삼성은 한 25대 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EUV를 25대 정도 갖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80대 보유한 TSMC보다는 좀 적죠. EUV 숫자가. 그 양산 테스트에 투입되는 그 장비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은 그 D램 양산 공장을 빌려가지고 월 3,000장에서 1만 장을 5나노 양산 테스트에 투입하다 보니까 월 7, 8만 장을 테스트에 투입하는 TSMC보다 테스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 더 많이 테스트한다고 더 빨리 수율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그 테스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율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테스트 계속 하면은 결국은 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EUV 장비는 그 TSMC랑 삼성이랑 그 기타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급 비율이 보통 한 7대 2대 1 정도 한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은 그렇게 유직을 한대요. 이 격차가 그 좁혀지는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7대 2대 1. 아주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 란체스터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뭐 항공공학자 그 란체스터가 이 공중전을 분석해 가지고 발견한 법칙이라 하는데 이 전략의 핵심이 뭐냐? 이 수적으로 우세한 쪽과 열세인 쪽인 그 실제 전력 차이는 이 수적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난다. 뭐 그런 이론인가 봐요. 란체스터 전략이. 그러면 성능이 같은 전투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잘 표현을 했던데 5대가 있고 아군에는 적군은 3대야. 적군은 3대면은 공중전은 버려. 그러면 아군이 5대고 적군이 3대니까 5 빼기 3 하면 2대잖아요. 2대가 아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 루트 5제곱 마이너스 3제곱에서 결국은 4다, 4. 결국은 4대라는 이론입니다. 4대라는 이론. 그래서 아군이 5대, 적군이 3대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군은 4대 정도 된다. 뭐 그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TSMC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운드리만 해요. 위탁만 하고, 삼성은 뭐 메모리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스마트폰에서는 또 애플하고 막 이렇게 경쟁하는 종합전자 회사죠. 종합전자 회사. 그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다투는 그 대단한 종합 전력을 갖고 있어요. 이 파운드리라는 국지전을 보면은 이게 TSMC하고 비교했을 때 그 집중도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란체스터 전략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더 크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투자 부분도 비슷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TSMC는 추격하는 삼성을 따돌리기 위해서 삼성보다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막 투자를 막 집행하고 있어. 더 큰 투자, 더 큰 금액으로. 그렇지 않으면 삼성을 따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막 TSMC도 돈 엄청 몰빵 때리고 있는 거야. 응? 이 TSMC가 이게 비메모리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에서 이 나오는 그 막대한 수익금을 그 투자로 돌리면 그만이겠죠. 근데 삼성은 그 메모리 사업부나 뭐 가전 통신 사업부 뭐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 다 끌고 와야 돼. 그걸 땡겨가지고 투자 규모를 현재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다른 사업부의 이익을 떼올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은 빨리 기술 격차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그 파운드리의 하나의 그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 뭐냐? 야, 수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오로지 기술 우위로 가자. 기술 우위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기술 우위 전략. 이 공정 개발해가지고 양산에서 수익을 누리는 기간을 좀 짧게 잡고 아주 지체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지체 없이 바로 그냥 공정 개발에 착수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더 미세하도록 더 미세하게 회소를 새길수록 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지고 결국은 전력도 적게 쓰고. 그래서 자꾸 미세하는 거야. 미세. 응? 뭐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가진 거죠.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TSMC를 보면은 그 생산할 거 생산하고 돈도 벌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삼성은 지금 보면 허리띠 막 꽉 쪼매가지고 풀베팅해서 지금까지 군 것 같아. 지금까지 막 따라왔어. 근데 이 같은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성능 차이가 좀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5나노 공정에서 예전에 5나노에서 삼성은 간신히 적용한 수준이라고 했다는데, 그 TSMC는 5나노에서는 갖고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왔죠. 그 삼성이 예전에 5나노를 하면서 이제 사용한 그 엑시노스 2100 그리고 뭐 스냅드래곤 888 여기서 이제 발열 이슈 터져버리니까 결국은 예전에 S21 울트라 판매량이 좀 폭망하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래서 안 되겠다. 3나노로 이제 직행한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은 기술 우위 전략으로 이제 한 방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기술 우위 전략으로. 그래서 신기술 GA의 공정을 이제 3나노에서 이제 조기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 도입을 했죠. 3나노 가겠다. 응? 이 3나노에서 이 GAA 공정이 잘만 먹혀들고 잘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목표 달성하는 거고 대박 치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3나노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 TSMC는 그 GAA를 2025년경 예상하는 2나노부터 도입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022년 3나노 GA를 조기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 우위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애들도 골 때리잖아요. 중국도 2015년에 그 중국 그 전국 인민대표회에서 시진핑이 그랬어.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 2025의 핵심이 뭐냐? 반도체 1조 위안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자금률을 20년에는 40%, 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시진핑이 아주 막 거품을 물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던 그 2015년 중국 반도체 자급률이 한 6%였대요. 이 반도체 자급률이 6%면 뭐야? 쉽게 말해서 그럼 94%는 거의 수입한다는 거냐, 수입, 그죠? 중국은 잘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반도체 소비국이에요. 반도체 소비국. 전 세계 1등이야.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다 그 수입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응? 2020년이 왔는데 중국 반도체 자급률은 목표 40%에 반도 못 미치는 16%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40% 실패했어. 16%야. 25년이 되더라도 과연 되겠어요? 한 19% 정도 예상하는가 봐요. 19% 정도. 그 2020년에 중국이 소비한 그 반도체는 한 1,400억 달러, 한 200조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큰 시장이죠. 이 중에서 중국이 생산한 반도체가 한 227억 달러 되는가 봐요. 하여튼 2015년에 6%였던 반도체 자급률이 5년 만에 16%까지 올라온 것은 그 목표 40%는 훨씬 못 미치겠지만은 그래도 중국 나름대로에서는 뭐 선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중국에서 생산한 227억 달러에는 TSMC, 뭐 하이닉스, 삼성 얘들이 중국에서 또 반도체 만들어요. 그 나온 물량이 한 144억 달러란 말이야. 그래서 227에서 144를 빼보세요. 대략 얼마 되겠습니까? 뭐 기껏 해봐야 한 70억 정도 될 거예요. 대략 한 7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하여튼 중국 기업의 그 매출이 별로 안 돼.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략 80억 되겠네. 80억 80억 정도 있구나. 한 83억 달러 83억 달러니까 한 6% 정도 되겠네요. 중국이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은 이 중국의 그 반도체 그 자립 전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계를 확보를 해야 돼. 근데 그 기계를 확보를 못 해. 그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늘 떠들어다니는 EUV야,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 이 장비를 갖고 있으라는데 없어. 이 반도체 만들려면 보통 우리가 8가지 단계를 거친다 하죠. 뭐 웨이퍼, 뭐 산화, 노광, 패키징 이런 8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뭐냐? 노광이란 말이야, 노광. 노광 공정인데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빗으로 막 새긴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반도체 설계도이자 반도체 그 자체가 만들어진 단계. 하여튼 노광이 중요하다. 이 노광이 반도체 전체 그 생산 시간에 한 60%를 잡아요. 60%. 노광 공정.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35%의 비용이 들어가는 핵심 공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공정. 이런 노광 공정을 수행하려면 막 빛을 발생시켜가지고 막 빛으로 웨이퍼에다 막 회로 막 새겨야 돼. 응? 써야 한단 말이야. 노광. 그래서 노광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워낙 그 회로도가 미세하잖아요. 나노급이니까. 엄청난 기술, 정교함 이런 게 필요한 거겠지. 근데 이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ASML이야. ASML만이 만들 수가 있어. 이 ASML은 그 네덜란드의 그 에인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그 전자제품 기업 필립스하고 그 ASMI라고 있어요. ASMI의 그 합작이랍니다. 합작. 필립스랑 ASMI 합작. 198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1년에 한 50대 정도밖에 못 만든답니다. 대략 50대. 그리고 슈퍼을이잖아. 슈퍼을. ASML. 아주 좋은 기업이야. 그 ASML 같은 기업의 그 주식은 사모아도 괜찮아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업이 있으면 좋아. 예를 들어 중국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 93년에 중국 국영 기업이 있었어요. 그 베이징 진공관 공사에 다니던 직원들이 이제 징둥팡이라는 기술 그룹을 창업해요. 징둥팡. 이 징둥팡 기술이 그 기술 그룹이 2001년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들의 그 디스플레이를 위탁 생산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에 그 한국의 현대전자가 그 부실화됐잖아요. 지금 하이닉스인데 여기서 비주력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대상 중에 현대전자 그 LCD 사업부에서 그 분사된 하이디스라는 게 있었어. 하이디스. 근데 2002년에 그 11월 징둥팡 애들이 이제
한 3,500억 정도로 이 하이디스를 인수해가지고 LCD 그 패널하고 평면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진동팡은 인수 즉시에 그 LCD 공장의 그 제조 라인하고 주요 연구원들을 다 중국으로 끌고 가는 거지. 다 데리고 가서 2006년에 그 베이징, 2006년에 베이징하고 청두에다 LCD 공장을 세워버립니다. 그 중국의 LCD 공장이 완공되다 보니 이제 하이디스 경영권을 포기를 해가지고 이 하이디스는 그 법정 관리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먹튀를 당하는 거야. 결국은 중국 애들이 싹 빼간 거지. 중국 공장은 낮은 인건비랑 그 정부 지원으로 가격 경제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디스를 인수해가지고 이 세계 시장에 진출한 그 진동팡 기술 그룹이 그 2022년 현재죠, 현재 전 세계 L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BOE라는 회사랍니다. BOE, 베이징 둥팡전자. 이 BOE가 된 거예요. 하이디스를 끌어와가지고 알맹이 싹 빼먹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LCD 시장의 그 성공 경험을 이제 반도체에다 도입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보면 뭐 YMTC 있죠, 양쯔강 명물 테크놀로지, SMIC 여기에 이제 그 국가 반도체 펀드 자금 막 몰빵해가지고 막 해외 인수 기업을 찾는 거야.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미국이 세계 그 패권 국가 유지의 핵심이죠. 아주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야, 반도체가.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패권 국가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 응? 반도체란 말이야, 반도체. 여기 4차 산업혁명 뭐가 있어? 뭐 로봇,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걸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 미국 애들이 이제 이들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 핵심 영역이 정밀기계, 기초기술, 부품산업, 5G, 반도체라고 보는 거야. 그 정밀기계랑 그 부품 산업은 일본, 독일 두 미국의 우방국이 가장 앞서 나가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 일본 애들하고 독일 애들이. 이 5G 이쪽에는 그 화웨이를 잡았어. 때려잡았잖아. 그래서 화웨이를 때려잡아가지고 시간을 좀 벌었어요.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게 반도체란 말이야.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설계는 미국이 다 앞서 나가고 있고 이 미국이 보유한 특허가 많다 보니 관리가 돼요. 근데 공장이 없어, 공장. 응? 미국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서 이제 돈이 되는 설계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제조업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공장이 없는 거예요. 응? 공장이 없는 거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은 반도체 제조사, 마지막은 상품화를 시키는 그 패키징 회사 순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패키징은 노동력이 중요해서 중국이 많이 했어요. 미국은 또 이것을 받아와서 엔비디아나 뭐 인텔 등의 업체들이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이제 중국의 패키징 기업들이 이제 제조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설레발 치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또 설계는 그 회사 인수와 해킹 등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수준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도. 과거에 이제 반도체 생산은 발전 속도가 이제 워낙 빠르다 보니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기술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다 보니 이제 발전 속도가 이제 정체되고 그리고 하여튼 정비와 돈만 있으면 후발주자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돈은 충분해 이제.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중국도 해볼 만하다. 그런 분위기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장비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장비 싸움판이 됐고 이제 중국이 또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이제 노광기라는 겁니다. 노광기. 알겠죠? 노광기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2교시는 제가 오전에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요. 계속 흘러갑니다. 하여튼 중요한 게 EUB인데 EUB를 어떻게 중국에서 끌어오느냐 확보하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와 차후에 있는 수율 관련된 이야기는 오전 시간에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새벽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